사무실의 공기는 권지혁 그 자신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J&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의 회장실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광택이 나는 흑단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도시의 정형을 담은 거대한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개인적인 물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고, 그는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채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공간을 선호했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첼로처럼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음 분기 신기술 투자 제안서에 고정되어 있었고 빽빽하게 들어찬 숫자와 그래프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분석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결과만이 그가 신뢰하는 세상의 전부였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권지혁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여전히 이 젊은 회장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권지혁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시베리아 한복판에 맨몸으로 내던져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개인적인 삶, 그 중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했다. 명예회장이라는 단어에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얼굴에 나타난 유일한 균열이었다. 그는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의제 등을 깊숙이 기댔다. 그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인 권태환 명예회장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가족 간의 담소가 아니었다. 언제나 그의 의지에 반하는 J&K 그룹의 미래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특히 3년 전 그의 약혼녀가 라이벌 기업의 후계자와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그 사건은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함께 여자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을 남겼다. 김 비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명예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 또한 자신의 임무였다. 권지혁은 그런 김 비서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에 가까운 큰 키와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은 최고급 맞춤 정장 아래에서도 그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잿빛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 같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자신을 시험하려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자라는 존재는 그에게 있어 배신과 기만, 그리고 약점의 동의어일 뿐이었다. 권씨 가문의 본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사계절 내내 그 아름다움을 뽐냈다. 하지만 권지혁에게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전장과도 같았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맞는 집사를 지나쳐 곧장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무거운 원목 문을 열자 특유의 낡은 책 냄새와 함께 권태환 명예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권태환 명예회장은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80에 가까웠지만 붓을 쥔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손자의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획을 마무리한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명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조부와 손자 사이의 어색함이라기보다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더 가까웠다. 권태환 명예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힘이 넘쳤고 그 안에는 J&K 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창업주의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할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회사의 안정, 후계 구도의 확립, 그리고 그의 불안정한 사생활에 대한 경고. 언제나 같은 레포토리였다. 그는 다리를 꼬며 여유로운 척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에서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권태환 명예회장은 손자의 반항적인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권지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법을 알고 있었다. J&K 그룹의 경영권. 그것은 권지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것이었다. 권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민준 부회장. 그의 야심만은 숙부였다. 그는 호시탐탐 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고 미혼의 여성 편력이 복잡한 후계자라는 이미지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이 사회와 주주들은 안정을 원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후계자는 그들에게 신뢰의 상징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권지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자는 촌스러운 디자인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로 질끈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다. 한마디로 못생겼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다. 권지혁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 권태환 명예회장은 그런 손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게 여자를 향해 손짓했다. 그는 여자를 자신의 옆에 앉히며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 상황이 권지혁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상대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서는 어떤 가치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동안 경멸하고 무시해온 종류의 여자.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처럼 보였다. 권태환 명예회장이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권지혁 쪽으로 밀었다. 권지혁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관계 유지, 상호 사생활 불간섭,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권지혁이 JNK그룹의 모든 상속 절차를 완료했을 때 한서연에게는 위자료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거액의 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권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잘 짜인 한 편의 코미디 같았다. 그는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돈을 노린 추잡한 거래라고 확신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고 여자들은 언제나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의 모욕적인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계약서를 들어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각 조항을 확인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권지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저 여자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일까? 한서연은 계약서를 다 읽고 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만년필을 꺼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망설임 없는 그녀의 필체는 그녀의 촌스러운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권지혁에게 내밀었다. 그 모습은 마치 당연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무원처럼 담담했다. 권지혁은 할아버지와 한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었고 저 정체불명의 여자는 돈을 위해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JNK그룹을 숙부 같은 늑대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회사를 위해 바친 그의 모든 것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권지혁, 그의 이름이 한서연이라는 낯선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이는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펜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지옥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았다. 그는 한서연의 어깨를 일부러 거칠게 스치며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재에 남은 한서연은 잠시 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고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권지혁, 당신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복수 또한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니까. 결혼식은 한편의 잘 연출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같았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JNK그룹과 권지혁 회장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생화 장식으로 꾸며진 호텔 연회장은 인간적인 온기 대신 차가운 부와 권력의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감정만이 철저히 배제된 기이한 행사였다. 권지혁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하객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앞에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으며 주례의 말에는 정해진 대답을 했다. 그의 옆에 선 한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촌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고 두꺼운 안경은 면사포 아래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냉혹하고 여자라면 치를 떠는 것으로 유명한 권지혁 회장이 어째서 저렇게 볼품없는 여자와 결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연 회장 곳곳을 떠다녔다. 누군가는 권태환 명예회장의 압력 때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여자에게 숨겨진 대단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진실에 가깝지 않았다. 진실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차가운 계약서 한 장뿐이었다. 기나긴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권지혁의 개인 빌라로 향하는 채 올랐다. 방음 처리가 완벽한 세단의 뒷좌석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권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고 한서연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존재하는 듯했다. 운전기사마저 두 사람 사이에 냉기를 느꼈는지 백미러 한 번 쳐다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운전에만 집중했다. 빌라는 권지혁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보는 이를 압도하며 불편하게 만들었다. 침실은 빌라의 다른 공간들보다 더욱 황량했다. 거대한 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킹사이즈 침대와 몇 개의 미니멀한 가구들은 공간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권지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턱시도 재킷을 벗었다. 그는 한서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침실 한쪽에 마련된 서재 공간으로 직행했다. 노트북을 켜고 서류를 펼치는 그의 모습은 이곳이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침실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의 연장선일 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이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촌스러운 옷가지와 간단한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옷들을 꺼내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차분했다. 마치 이 모든 모욕과 무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했다는 듯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방 안에는 권지혁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에게 결혼은 J&K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으며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 방패막이를 구성하는 가장 불쾌하고 거추장스러운 부품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애써 지워버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랍장 위쪽 선반에 책을 올려놓으려던 한서연이 팔을 뻗는 순간 헐렁한 드레스 소매가 흘러내리며 그녀의 하얀 손목 안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가진 오래된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무언가에 날카롭게 베인 듯한 가느다란 선 모양의 흉터였다. 서류에서 잠시 눈을 뗀 권지혁의 시선이 무심코 그곳에 닿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고 애썼던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그의 의식을 덮쳤다. 시간은 3년 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약혼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 그는 이성을 잃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선 해변가 모텔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빗소리와 파도소리가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유리에 베인 상처였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시야는 흐릿했다. 하지만 그는 기억했다. 자신을 향해 있던 두려움 없이 단호했던 여자의 눈빛을. 그리고 그는 보았다. 소독솜을 쥔 채 상처를 닦아내던 여자의 손목 안쪽에 있던 작은 흉터를 지금 한서연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흉터였다. 그는 여자의 향기도 기억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비에 젖은 풀잎과 깨끗한 비누를 섞어놓은 듯한 맑고 서늘한 향기. 그날 밤 그는 절망의 끝에서 낯선 여자의 침묵, 어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젠장.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의 여자는 비록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강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저 여자, 한서연은 어떤가? 촌스러운 옷차림에 두꺼운 안경, 주눅든 듯한 태도까지 어느 구석에서도 그날 밤의 여자를 떠올릴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잊었던 기억은 한번 떠오르자 끈질기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을 나갔다. 차가운 물이라도 마셔야 이 불쾌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방을 나간 뒤에도 한서연은 잠시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흉터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다. 안경 너머. 그녀의 눈빛이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권지혁은 한참 뒤에야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서재 책상에 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고된 하루와 원치 않는 결혼, 그리고 혼란스러운 기억의 습격은 강철 같던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한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눅들고 어색해 보이던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숙련된 전문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행 가방에 숨겨진 공간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파우치를 꺼냈다. 파우치 안에는 각종 소형 전자기기들이 정교하게 들어있었다. 초소형 무선 카메라, 도청 장치, 네트워크 데이터 복제기, 그리고 USB 형태의 키보드 로고까지.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방 안의 전략적 요충지를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꺼운 안경알 뒤에서 흐릿하게 빛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목표를 포착한 암살자의 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서재 책상 뒤의 액자였다. 그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드러낸 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렌즈 지름이 8mm에 불과한 카메라를 부착했다. 두 번째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 조명이었다. 그녀는 조명갓 안쪽에 미세한 음성 송신기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권지혁의 노트북이 연결된 벽면의 네트워크 포트에 데이터 복제기를 연결했다. 이 모든 작업은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 스파이처럼 정교하고 빨랐다. 모든 설치를 마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든 권지혁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그 밤, 폭풍우 속에서 만난 절망에 빠진 남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 기업의 냉혹한 총수.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그녀의 입술이 비틀리며 냉소가 피어올랐다. 권지혁,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JNK그룹의 심장부에 들어왔다는 사실이니까.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권지혁은 서재 책상에 엎드린 채 잠에서 깼다. 뻣뻣한 목과 지끈거리는 두통이 그를 맞았다. 밤새 불편한 자세로 잠든 탓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빌라의 최첨단 주방에서 허둥대는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인덕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간단한 커피 한 잔을 내리는데도 쩔쩔매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우유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흰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권지혁의 입에서 차가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저 여자는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세상은 효율과 능력으로 움직였다. 저렇게 서툴고 무능한 존재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완벽하게 무시하며 욕실로 향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아침을 망쳐버리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한서연을 그림자처럼 혹은 집에 들여놓은 불쾌한 장식품처럼 취급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는 언제나 각자 해결했으며 저택의 직원들에게는 그녀를 사모님이 아닌 손님처럼 대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했다.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태도에 완벽하게 순응했다. 그녀는 권씨 가문의 저택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언제나 구석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값비싼 와인과 최고급 요리가 차려진 테이블에서 그녀는 마치 소풍 나온 아이처럼 어색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다 실수를 연발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권씨 일가의 교양 있는 여성들에게 좋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고 뒤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 근본 없는 여자라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JNK그룹의 부회장이자 권지혁의 숙부인 박민준이었다. 그는 권지혁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그룹의 실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일부러
가족 식사 모임에 참석해 한서연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그의 눈빛은 친절한 숙부의 그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박민주는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어눌한 말투,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순진한 대답의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했다.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권지혁의 완벽한 이미지에는 큰 흠집이 날 것이었다. 주주와 이사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를 원하지. 저런 여자에게 발목 잡힌 약한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계획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 서툴고 어리숙한 시골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서연은 권지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빌라의 서재로 향했다. 낮 동안 권지혁이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리 설치해둔 장치들을 통해 JNK 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서연이었지만 어둠 속에서의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였다. 몇 년 전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농락하며 자취를 감춘 전설적인 해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5년 전 JNK 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자신의 아버지. 한상진 박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얼마 뒤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서연은 그 배후에 박민준 부회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화된 파일에는 독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독사는 박민준이 그룹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은어였다. 그녀는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 보안이 가장 삼엄한 과거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향해 파고들었다. 수십 겹의 방화벽과 암호 체계가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헬레나에게 그것은 성가신 자물쇠에 불과했다. JNK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한서연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강요에 못 이겨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값비싼 명품이었지만 그녀의 어색한 태도와 촌스러운 헤어스타일 때문에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보였다. 파티장은 그녀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권지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애써 감췄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너무나도 창피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온 신경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리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한서연은 지나가던 웨이터와 부딪히며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쳤고, 붉은 와인은 마침 자리를 지나던 다른 재벌가 사모님의 순백색 드레스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드레스가 더러워진 사모님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한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팔을 끌고 이곳을 나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차갑게 사과를 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빌라로 돌아온 권지혁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서연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녀의 턱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5점을 남긴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손에 잡힌 그녀의 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이나 슬픔, 혹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텅 빈 것처럼 고요하고 심연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아주 먼 곳에서 관망하는 것처럼. 그녀가 와인을 쏟았을 때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때도 그녀의 눈은 똑같이 평온했다. 그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이 권지혁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며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한서연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의 굴욕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 박민준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머리가 텅 빈 인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연극. 그리고 그 연극은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파티가 한창이던 시각, 그녀가 미리 심어둔 프로그램은 박민준의 개인 비서가 외부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복잡한 암호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한상진 박사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 흐름 보고서의 일부였다. 삭제된 줄 알았던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JNK 그룹의 기술 자회사인 JNK 이노베이션의 중앙통제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소스 코드와 경고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수십 명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버에서 내뿜는 열기, 그리고 타들어가는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오늘은 JNK그룹이 수년간 수조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플랫폼 이지스 에깃R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선보이는 중요한 날이었다. 이지스는 권지혁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인 프로젝트였다. 그의 리더십과 JNK의 미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시험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연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정체불명의 해커가 JNK의 모든 방화벽을 뚫고 이지스의 핵심 시스템에 침투했다. 권지혁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통제실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한서연의 존재였다. 보수적인 성향의 거물 투자자가 안정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바람에 할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그녀를 이곳에 데려와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기계에도 손대지 말고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장식품이어야 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오세훈 팀장이 땀으로 젖은 얼굴로 권지혁에게 달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공격자는 시스템의 재귀 알고리즘, 즉 스스로를 참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로직의 취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시스템을 복구하려 할수록 오히려 오류가 연쇄적으로 증폭되며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투자자들은 VIP 라운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오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박민준 부회장을 비롯한 반대팩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터였다. 그는 스크린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에러 코드를 노려보았다. 수백, 수천 개의 복잡한 논리가 얽히고 설켜 거대한 매듭처럼 보였다. 누구도 그 매듭의 시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통제실의 모든 소음과 긴장감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이 전쟁터 같은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엉뚱하고 비전문적이어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어떤 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오세훈 팀장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한서연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매듭을 자른다. 끝에서부터 거꾸로 본다. 그는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오 팀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로 달려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확신과 흥분이 담겨 있었다. 기존의 방식은 공격의 침투 경로, 즉 시작점을 찾아 차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격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폴리모픽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말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공격의 시작이 아니라 공격의 최종 목표 지점인 이지스의 핵심 모듈을 먼저 보호하는 것. 그들은 핵심 모듈로 향하는 모든 데이터 경로를 차단하고 대신 공격자에게 거짓된 가짜 핵심 모듈의 정보를 흘려보냈다. 공격자는 함정에 빠진 것을 모른 채 가짜 정보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엔지니어들은 공격자가 처음 침투했던 백도어를 역추적하여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몇 분 뒤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에서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지스 시스템의 푸른색 로고가 안정적으로 떠올랐다. 엔지니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시연회를 불과 10분 남겨두고 일어난 기적이었다. 권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시선은 환호하는 엔지니어들이 아닌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시연회는 대성공이었다. 이지스의 완벽한 보안 능력에 감탄한 투자자들은 그 자리에서 거액의 투자 계약을 약속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텅 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권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차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권지혁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충신이었다. 김 비서의 말은 권지혁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의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재귀 복호와 일반인은 들어본 적도 없을 전문 용어였다. 그런데 저 여자의 말은 그 복잡한 개념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흔들림 없던 그녀의 눈빛, 계약서의 전문적인 법률 용어들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지하던 부자연스러운 평온함까지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촌스러운 외모와
서툰 행동은 모두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 돈 아니면 J&K 그룹 자체. 그는 자신의 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존재를 들였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신원조사 보고서는 그녀를 부모님을 여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던 평범한 고아라고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이제 그 보고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권지혁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저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등 뒤에 서 있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상대에 대한 기묘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수수께끼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풀어내고 말리라. 권지혁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에 대한 새로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김 비서의 지휘 아래 J&K 그룹의 최고 정보팀이 동원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권지혁의 의심을 풀어주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했다. 출생 기록, 보육권에서의 생활 기록, 학창 시절의 성적표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모범 답안 같았다. 평범함이야말로 비범함을 감추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라는 것을 수많은 인수합병 전쟁을 치르며 인간의 이면을 숱하게 봐온 권지혁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결심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그녀의 실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리라. 그때부터 그는 한소연을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관찰은 거의 스토킹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집안에서 움직이는 동선, 그녀가 읽는 책의 종류, 심지어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낯선 멜로디까지 모든 것을 신경 썼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으며 그의 세상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이물질처럼 행동했다. 권지혁은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왔다. 한소연은 며칠 전부터 읽던 책을 반납해야 한다며 외출 준비를 했다. 권지혁은 회사에 가는 척 집을 나선 뒤 멀리서 그녀의 차를 뒤쫓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내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북카페였다. 그는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시선을 고정했다. 한서연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남자는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날렵한 몸가짐과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연인이나 친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들은 주변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들이 헤어질 때 일어났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직였고 한서연은 아주 작고 검은 물체를 자연스럽게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심장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낯설고 강렬해서 그 자신조차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질투, 그럴 리가.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저 볼품없는 여자에게 질투 따위의 감정을 느낄 리가 없었다. 이것은 분노다. 권 씨 가문의 명예, 그리고 JNK 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직책에 대한 모독, 감히 자신의 소유물에 누군가 손을 대려 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날 밤 빌라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한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낮에 있었던 일을 추궁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한서연은 그의 기세에 눌린 듯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겁에 질린 듯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오랜 친구이며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USB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작업한 디자인 파일을 담아준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진짜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변명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심장을 채운 이 정체모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JNK 그룹의 부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다. 박민주는 이지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 자신의 조카인 권지혁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권지혁을 흔들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조력자, 그룹 내 금융 시스템을 총괄하는 이사와 어두운 배에서 은밀하게 만났다. 그는 이사에게 JNK그룹의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다. 이번 공격의 목표는 완전한 파괴가 아니었다. 시스템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고 사소한 오류들을 일으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더 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비밀 통로, 즉 백도어를 심어놓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시오. 권지혁 그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조카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곧 JNK그룹의 심장부를 향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된 거대한 금융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어둠 속에서 조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빌라의 침실, 권지혁과의 팽팽한 대치 이후 한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겁에 질린 기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낮에 건네받은 USB를 꺼내 자신의 특수 제작된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파트너인 강민호가 복구해낸 5년 전의 자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박민준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연구비 자금 내역이었다. 그녀가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갑자기 노트북 화면 한쪽의 작은 경고창이 번쩍였다.
그녀가 JNK 그룹의 메인 서버에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이 보낸 긴급 신호였다. 외부 침입 감지. 섹터 7 금융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도.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쥐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경고창의 붉은 빛이 한서연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은 마치 거대한 제국을 향해 스며드는 수천 마리의 독거미 떼처럼 보였다. 공격은 교활하고 은밀했다. 대규모의 파괴를 일으키는 대신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외부 협력업체와의 거래 기록 서버부터 공략하며 조금씩 내부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JNK 금융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리고 나중에 대규모의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비밀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분명했다. 한서연의 표정에서 촌부의 어수룩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한서연이 아닌 디지털 세계의 전설적인 그림자 헬레나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타격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적의 침입을 즉시 차단하는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만 막아서는 안 된다. 쥐를 밖으로 유인해 그 뒤에 숨어있는 고양이의 목을 쳐야 한다. 그녀는 순식간에 JNK의 실제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복제한 가상 서버, 즉 허니팟을 만들어냈다. 꿀단지처럼 달콤한 미끼였다. 그녀는 공격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들의 접속 경로를 허니팟으로 유도했다. 이제 적들은 진짜 금고라고 믿고 있는 텅 빈 상자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이 가짜 데이터에 정신이 팔린 사이 헬레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격 패턴, 사용된 머리어의 종류, 그리고 그들의 IP 주소를 우회하는 방식까지. 바로 그 시각 JNK 이노베이션의 보안 통제실에도 비상이 걸렸다.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시스템 전반에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다. 오세훈 팀장과 그의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적의 침입은 확인되었지만 그들의 위치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권지혁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깊은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보고를 받은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지스의 성공에 도취해 있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적은 JNK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금융 네트워크를 공격해왔다. 그는 즉시 통제실로 향하며 김 비서에게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자신의 입지를 흔들려는 내부의 적, 박민준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JNK그룹의 금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방화벽을 세우면 다른 경로로 뚫고 들어왔고 감염된 서버를 차단하면 다른 서버가 좀비처럼 일어나 공격을 이어갔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쥔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굴욕감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빌라의 어두운 방, 한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허니팟에 갇힌 공격자들의 네트워크에 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력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우아한 방역이었다. 그녀는 공격자들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시스템에 추적 비콘을 심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사용한 악성 코드를 변형시켜 그들의 봉어지로 돌려보냈다. 자신들이 만든 칼에 자신들이 찔리게 되는 셈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JNK 서버에 남은 그들의 모든 침입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난 서버의 로그인 화면 중앙에 그녀는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고대 방패와 창을 형상화한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H라는 이니셜. 그것은 정의의 여신 헬레나의 낙인이었다. JNK 통제실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날뛰던 공격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출되던 데이터는 멈췄고 감염되었던 서버들은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완벽하게 패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화면에 나타난 H라는 문자를 본 순간 오세훈 팀장은 숨을 멈췄다. 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그 이름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오세훈 팀장은 경외감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그는 헬레나가 누구인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인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부패한 기업이나 불법적인 정부 기관만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한 의적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왜 JNK 그룹을 도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권지혁은 설명을 들으며 깊은 충격과 함께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정체불명의 해커가 자신의 회사 시스템에 멋대로 들어와 휘젓고 나갔으니까. 하지만 분노 대신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순수한 감탄과 존경심이었다. 그는 헬레나의 완벽하고 압도적인 실력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공격은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처럼 우아하고 강력했다. 그는 익명의 구원자, 헬레나라는 존재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권지혁의 내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두 명의 여자가 존재했다. 한 명은 그의 곁에서 잠들어 있는, 서툴고 무능하며 심지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녀를 생각하면 짜증과 경멸, 그리고 정체 모를 소유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구해준 강력하고 정의로운 여신, 헬레나였다. 그녀를 생각하면 감탄과 존경, 그리고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서재로 돌아온 권지혁은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H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한서연의 뒤를 캐는 따위의 좀스러운 일은 잠시 접어두고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헬레나를 찾으라는 명령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옆방 침실에서 한서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준 부회장의 집무실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가 고용한 해커들은 전설적인 헬레나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속한 어둠의 세계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권지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JNK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명분을 얻었고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박민주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설픈 공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십 년간 몸담아온 JNK 그룹에서 가장 잘 아는 무기, 즉 기업법과 사내 정치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거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권지혁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몇 날 며칠에 걸쳐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계약서를 위조했다. 모든 증거는 권지혁이 프로젝트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덫이 완성되자 박민주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JNK 그룹의 핵심 이사진과 대주주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시작부터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민주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조작된 송금 내역,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권지혁의 서명을 감쪽같이 흉내낸 비자금 조성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사실 같아서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은 그야말로 허를 찔렸다. 그는 자신이 결백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박민준이 제시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단번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의 명성과 회장직, 그리고 JNK 그룹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의 편에 섰던 이들조차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박민주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권지혁을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회의실의 문을 열게 하고 한서연을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녀의 등장은 혼란에 빠진 회의실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저 촌스러운 회장 부인이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의아해했다. 권지혁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민준이 그녀를 끌어들인 의도는 뻔했다. 그녀를 공범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그녀의 어리숙한 모습을 이용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준은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를 띄웠다. 횡령된 자금의 일부가 한서연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꾸민 가짜 송금 확인증이었다. 그는 위선적인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크린에 떠있는 문서를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응시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어눌하지 않았다.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어리숙한 시골 여자처럼 보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박민준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한서연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박민준이 만든 유령 회사의 자금 세탁 경로에 있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고 그것은 법률 전문가나 최고 수준의 해커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권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혼란에 빠진 그를 뒤로 하고 한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회의실 직원에게 다가가 그것을 메인 시스템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침착해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그 안에는 박민준이 제시했던 자료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서연이 헬레나로서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복원해낸 데이터였다. 진짜 돈의 흐름은 한서연이 아닌 박민준의 신복 중 한 명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설치한 덫을 역이용하여 그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아버린 것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터뜨렸다. 박민준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권지혁은 구원받았고 그의 적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다. 하지만 권지혁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그가 알던 서툴고 못생긴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인한 눈빛을 가진 완전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긴급 이사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보안팀이 들이닥쳐 박민준을 조사실로 연행해갔고 이사들은 충격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거대했던 회의실에는 마침내 권지혁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감사와 혼란, 배신감과 의심, 그리고 경외감이라는 모순된 감정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질문은 텅 빈 회의실 안에서 메아리 쳤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쌓여온 모든 의심과 혼란, 그리고 방금 눈앞에서 목격한 경이로운 반전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눈앞의 여자에게서 답을 구해야만 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를 산산조각 낸 이 여자의 정체를 한서연은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사회를 뒤흔들었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이곳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만 모든 것을 끝맺을 장소는 아니었다. 빌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전의 침묵이 무관심과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폭풍 직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권지혁은 운전대를 쥔 손에 힘줄이 돋아날 정도로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떠다니며 제자리를 찾으려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한서연에 대해 내렸던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빌라에 도착하자마자 권지혁은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겉옷을 던져놓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텐데 말해. 지금 당장 마침내
한서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신중한 동작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다.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 흐릿한 안개에 가려져 있던 풍경이 드러나듯 그녀의 진짜 눈매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눈은 그가 기억하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총명함과 슬픔,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있던 끈을 풀어냈다. 억압되어 있던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권지혁은 숨을 멈췄다. 촌스러운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못생긴 아내가 아니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피부. 무엇보다도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눈빛과 분위기였다. 화려한 미인이라기보다는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 하지만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사실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뼈에 새겨온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J&K 그룹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한상진 박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의 연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박민준이 그 연구 결과를 탐내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기술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웠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권지혁의 머릿속을 떠다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지수 시스템을 구했던 그녀의 엉뚱한 한마디, 이사회에서 보여준 법률과 회계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박민준을 향한 그녀의 깊은 적개심,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이 굴욕적인 계약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 돈 때문이 아니라 J&K 그룹이라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오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권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어 하나를 내뱉었다. 그것은 지난번 사이버 공격에서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익명의 영웅. 그가 그토록 못 희차했던 존재의 이름이었다. 헬레나. 한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권지혁은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아내와 자신이 존경하고 찾아 헤맸던 구원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그의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말로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3년간 그를 괴롭혔던 희미한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거센 비바람,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자신을 향하던 단호하고 고요한 눈빛.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를 가리켰다. 그의 말에 한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작은 해안가 마을에 머물던 중 술에 취해 파도에 휩쓸릴 뻔한 남자를 발견했다는 것.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떠난 것은 자신의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연도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권지혁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경멸했던 여자는 사실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가 증오했던 아내는 사실 그의 회사를 구한 영웅이었으며, 그가 무시했던 계약 파트너는 사실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로운 복수자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녀를 비난해야 하는가? 아니면 존경해야 하는가? 권지혁은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한서연이라는 여자, 헬레나라는 해커, 그리고 3년 전 그 밤에 이름 모를 여인. 수많은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마침내 드러난 그녀의 진짜 모습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지금, 그와 그녀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된 관계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진실의 무게는 거대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이라서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어색하고 위태로운 침묵이었다. 권지혁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경외감이라는 모순된 감정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 대신 깊은 허탈감이 묻어 있었다. 그의 말은 비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력한 인정이기도 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꿰뚫어 보고 통제하는 데 익숙한 포식자였다. 하지만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완벽하게 속았고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한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변명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박민준과 같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악이 되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권지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결의를 보았다. 그녀 역시 혼자서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2번이나 자신을 구해주었다. 권지혁의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적인 분노를 억누르고 냉철한 사업가이자 전략가로서 상황을 재평가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회사를 위협했으며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뻔했다. 한서연의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다. 결국 그와 그녀의 목표는 정확하게 일치했다. 박민준과 그가 JNK 그룹 내에 심어놓은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 그는 결심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다가가 낡은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한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권지혁은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경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JNK 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법무팀, 그리고 권지혁 자신의 경영 능력을 헬레나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과 전략적 사고와 결합시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굴욕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한 완벽한 전략적 제휴였다. 한서연은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못해 맺어진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빌라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권지혁의 개인 서재는 2 사람의 공동작전 본부,
즉 워룸이 되었다. 한서연이 가져온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권지혁의 고풍스러운 책상 옆에 설치되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기업 구조도와 암호화된 데이터 흐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던 공간은 이제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회장님, 한서연 씨라고 부르며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는 피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세계에 대해 배우고 점차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 권지혁은 한서연이 어떻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지, 어떻게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디지털 세계의 여왕이었다. 반대로 한서연은 권지혁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힌 이 사회의 권력 관계를 파악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박민준을 압박할 전략을 세우는지를 보며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다. 어느 늦은 밤, 수십 시간째 이어진 작업에 지친 한서연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권지혁은 잠시 동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안경과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 평소의 강인함 대신 깊은 슬픔과 피로가 어려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재킷을 보고 말없이 커피 2잔을 타왔다.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며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무기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들은 박민준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한서연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 박민준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암호화된 음성 파일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박민준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결전의 날은 JNK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로 정해졌다. 그들은 모든 이사진과 주주들, 그리고 언론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박민준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계획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두 사람은 작전본부의 대형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섰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함께 완성한 완벽한 계획의 최종본이 떠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전투를 앞둔 전우회와 깊은 신뢰만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녀의 다른 정체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비됐나? 헬레나 한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전투에 서막이 올랐다. JN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에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단상에 선 권지혁은 그 모든 압박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회의장 앞줄, 한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위장 따위는 하지 않았다. 단정하지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정장을 입은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큰 화제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배석해 있는지 수군거렸다. 박민주는 그런 그녀를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지난 이사회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권지혁의 리더십에 마지막으로 흠집을 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안건들이 모두 끝난 뒤 열린 자유토론 시간에 박민준이 손을 들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교활한 방식으로 권지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번 횡령 미수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자신이 오히려 내부의 음의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처럼 연기했다. 그의 목표는 주주들 사이에 혼란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이 손을 들어 박민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박민준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이군요. 그는 한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것이 바로 방역의 신호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JNK 그룹의 자금 흐름도였다. 그녀는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지난 10년간 박민준이 어떻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정확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박민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민준과 그의 공모자들이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그 안에는 권지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서로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추악한 거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공모자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한서연은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회의장 전체에 한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를 협박하는 또 다른 남자의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5년 전 한상진 박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내 연구를 내놓지 않으면 내 딸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민준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함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박민준과 그의 공모자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5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몇 주가 흘렀다. JNK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권지혁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로 빠르게 수습되었다. 부패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권지혁은 이제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정의롭고 강인한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빌라의 거실. 권지혁과 한서연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을 억지로 묶어두었던 1년짜리 혼인계약서의 효력이 바로 오늘 끝나는 날이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의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한서연은 자신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이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한서연은 그것이 이혼 합의서이거나 혹은 계약에 명시되었던 위자료 관련 서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빼곡한 법률 용어로 채워진 계약서 대신 고급스러운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권지혁의 진심이 담긴 필체로 쓴 질문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나와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겠어. 한서연은 놀라움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이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존경과 애정, 그리고 서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이 새로운 계약에는 기간도, 조건도, 위약금 조항도 없다고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는 그녀에게 J&K 그룹의 지분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통째로 내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남자. 위기의 순간에 등을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동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하자고 말하는 남자.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가 내민 종이를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정의의 새벽이 밝았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진짜 사랑 또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